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희입니다. 오늘은 영국 현지에서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해설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의 패배 원인과 관련하여 프랭크 램파드와 셰이 기분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의 분석 프로그램인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셰이 기분은 토트넘 하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1대2로 패배한 원인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감독의 전술이 무모했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두 해설위원은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허술했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 선수조차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프리미어 리그 2024-2025 시즌 3라운드 경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뉴캐슬의 레전드 셰이 기분은 토트넘의 공수 양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이 경기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 통계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의 홈구장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66%의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20대 9의 슈팅 숫자로 뉴캐슬을 앞섰으며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49대 1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격 지역 진입 역시 토트넘이 58회로 뉴캐슬의 37회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전방 압박 성공 횟수도 토트넘이 15번으로 뉴캐슬의 3번을 크게 앞섰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해설위원들은 토트넘이 경기에서 우세한 기록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 패배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토트넘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전술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팀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토트넘이 지배한 경기 아니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경기 운영 비율도 42%로 3%의 토트넘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뉴캐슬이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서 역습하는 축구를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진행자가 레전드 해설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캐슬의 경기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기록 속에서 승리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방법론이 뉴캐슬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음에도 결국 승점 3점을 얻은 뉴캐슬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재 뉴캐슬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분명 이러한 플레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역습형 약자의 축구를 했던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니었을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수비 라인의 보트만과 러세스가 부상이고 파비안 쉐어까지 퇴장 징계로 빠지면서 전문 센터백 3명이 빠진 채로 조금은 어설픈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도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뉴캐슬 레전드이기도 한 셰이 기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뉴캐슬이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죠. 이적 시장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더욱더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시간이었고 또 이적 시장에서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한 주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날 구단주가 경기장에 오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 뉴캐슬은 크래프트와 벤버니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라이트 백 후보 자원인 크래프트, 왼쪽 풀백 주전 자원인 벤버니 센터백으로 뛰어야 했어요. 물론 이 두 선수가 풀백이지만 신체 조건 키가 크기 때문에 센터백도 가능하고 종종 센터백을 보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풀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을 센터백에 둘을 나란히 세웠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포트 옥택트 하기 위해서 내려서서 라인을 설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라인 자체가 내려왔던 것은 풀백들을 센터백으로 두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비에 대한 허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경기 라인 전체를 내려서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죠. 두 선수가 물론 모두 센터백과 풀백을 아우르지만 번 역시 지난 몇 시즌 동안은 레프트백으로만 뛰었고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특히 베테랑인 파비안, 쉐어가 징계로 튈 수 없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캐들은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도 절실하고 오른쪽 윙어의 보강도 필요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에디아우 감독은 팀을 다르게 구성해야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블록으로 경기를 하면서 안방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홈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안방에서는 공격적이고 달려들고 전방 압박하면서 도전적인 축구를 했었는데 자기 진영에서 역습 공격하라는 형태로 경기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분명 이번 경기 뉴캐들이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진행자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홈팬들이 원하는 것과 상반적인 전술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라고 감독 경험이 있는 램파드에게 물어봅니다. 감독 입장에서 홈팬들 앞에서는 자신만만한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떤 심정이 드느냐? 그에 대해 램파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념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에디아우 감독은 지난 3년 보여줬던 것과 다른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본인의 장점과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디아우의 스타일은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압박이 강한 팀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디아우가 보여준 축구는 정말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제가 쇼에 출연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수 선발에 대해서 갑자기 지키기만 축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철학을 타협해야 하기도 하고 상대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이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상대를 제대로 막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뉴캐슬 쪽이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공세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뉴캐슬은 토트넘의 공격 플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려서서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오늘의 게임 플레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캐슬이 많은 이탈, 자원과 많은 부진한 현지전 속에서 토트넘을 잡기 위한 실리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 얘기는 포스트 테코글로 감독도 에디아우 감독과 마찬가지의 철학을 갖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승리를 못 가져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에디 하우는 유연했는데 포스트 테코글로 감독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토트넘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반공, 수비 라인에 이탈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시즌 내내 운영해왔던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 시즌 전반기, 특히 레스터전과 이번 경기는 반더벤트 부상으로 빠진 경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같은 전술을 고집하다가 이 선수들이 바뀜으로 인한 이탈로 인한 전술적인 허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하지 않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한 변화를 주고 타협을 한 에디 하우의 뉴캐슬이 이겼다는 것이죠. 먼저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쉐이 기분이 골키퍼 출신으로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진행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토트넘의 포스트 테크 홀로 감독은 전환 상황에서 그래도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 뉴캐슬을 당대로 잘 대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라고 했는데 쉐이 기분은 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소리를 내면서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물음표가 달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차단된 상황을 보시죠 하면서 닉 포프 골키퍼, 뉴캐슬 골키퍼가 곧바로 뻥 때려서 공격 지역으로 롱볼을 때려놓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공이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뻥 날아와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여기서 토트넘의 백사 라인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리더십도 없었던 점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포로가 오른쪽으로 전진해 있죠. 우도기가 왼쪽으로 전진해 있죠. 드라고신, 로메로가 뒤에 처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삭 혼자 드라고신과 로메로의 뒷공간에 있고 왼쪽에 반스, 오른쪽에 고드니 포로와 우독이 옆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이 온다면 일사불란하게 이 삼폭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어야 돼요. 누군가는 압박을 하고 누군가는 커버를 하고 누군가는 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공이 왔을 때 1차적으로 고든에게 공이 날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도기가 안전하게 제대로 해주면서 미리 차단해서 처리했다면 쉽게 이 공격을 무산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도기가 고든을 막는 게 아니라 뒤로 함께 그냥 내려가요.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려갑니다. 뒤에 있는 두 센터백도 이삭이 처음에 오프사이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프사이트 위치를 유지하면서 고든을 압박했다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와도 어떠한 상황으로 연출될 수 없었는데 반스, 고든, 이삭이 그냥 공 각자의 위치에서 달려드는데 함께 골문까지 그냥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물러서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압박해서 뺏으면 되는데 물러서 하다 보니까 공경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든이 이 공을 쉽게 잡을 때 아무도 압박을 안 해주고 이삭이 뒤로 침투해주고 반스는 왼쪽 뒤로 침투합니다. 그때 고든이 공을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왼쪽 뒤로 침투하는 반스에게 패스를 냈어요. 이때도 아무도 고든을 막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수비수들이 그냥 페널티 박스 안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아무도 나가서 막지 않으니까 반스가 공을 몰고 가다가 오른발로 중골슛을 때렸어요. 가마차기를 때렸죠. 그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지만 이 슈팅이 골대 안으로 조금만 안쪽으로 꺾여 들어와서도 골을 먹을 수 있었던 초반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토트넘 수비의 큰 원인, 경고를 줬던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슈팅이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기 때문에 실점이 될 수 있었던 슈팅이었는데 토트넘의 백퍼 라인이 어떤 규율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결단력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롱볼이 골키퍼에게 날아왔는데 슈팅까지 위협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준 장면도 지적을 하는데요. 고든이 우측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 프리킥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 프리킥을 일단 헤더로 차단을 했어요. 뒤로 나온 공을 좀 먼 거리에서 뉴캐드 선수들이 확보하게 되는데 최후방의 리더여야 하는 센터백 로메로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로메로는 수비 라인의 리더인데 최의 기분이 솔직히 이 장면에서 조금은 정신 나간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그가 어디를 가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더니 하프라인 쪽까지 계속 압박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이나 공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갔으면 공이 차단돼서 맞고 나갔거든요. 이제 드로인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인의 위치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뉴캐슬의 스로잉 공격이 전개되는데도 자기의 본래의 위치인 센터백 지역으로 돌아오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로메로가 전진했을 때 이삭이 뒤에 홀로 비어 있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드인 비수마가 로메로가 안 내려오니까 이삭이 비어있네. 그쪽을 따라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로메로가 안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뉴캐슬 선수들도 스로인을 진행할 때 뒤에 로메로가 없으니까 길게 공을 던져 놓습니다. 그러자 비수마가 어쩔 수 없다. 로메로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이삭 앞을 커버해야겠다 하고 이삭 쪽으로 깊숙하게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공은 이삭에게 온 게 아니라 오버래핑에 들어온 켈리에게 이어지죠. 켈리가 이 공을 받고 돌파 시도할 때 포로가 따라 붙긴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반스가 달려 들어옵니다. 이삭 쪽을 비수마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반스를 막아야 하는 비수마가 반스를 프리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반스를 막아야 되냐? 로메로가 빨리 따라 내려와서 반스를 막아줬어야 돼요. 근데 반스에게 컵백이 올라올 때 로메로와 반스의 거리가 멀죠? 반스가 슈팅할 때 동그라미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로메로가 뛰쳐나와서 전진 수비를 해놓고 왜 안 내려갔느냐? 뒤에서 로메로가 지시를 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고 본인도 커버를 못하니까 수비 라인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었다. 로메로 뭐 한 거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또 한 번의 문제점. 하이라인 뒷공간이 무너진 장면인데요. 쉐의 기분이 이 장면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하이라인으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뉴캐슬의 이삭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패스로 이 후방 라인을 뚫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후방 사이드에서 이삭 선수가 이제 하프라인을 서성이고 있잖아요.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하프라인 안으로 넘어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프라인 뒤에서 뛰쳐 들어가는 이삭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면서 이 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에 그냥 달려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왜냐? 이삭이 빠르니까 빈 공간으로 때려놓고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반스가 함께 뛰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삭이 반스에게 패스를 연결만 했으면 반스가 1대1 기회에서 너무나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드라구신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쫓아가서 빠른 타이밍에 긴다리로 태클을 해서 잘라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자칫 잘못하면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도 있었고 한 타이밍만 늦었어도 실점을 할 수 있던 위기였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에는 토트넘이 전환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기회를 허용했던 상황이라서 포스트 테코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전환 상태에서 뉴캐들 상대로 잘 대처했다고 말한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쉐의 기분이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쉐의 기분이 뭐라고 말했냐? 선수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 테코르 감독은 자신의 힘, 셀프 자신의 전술적인 문제를 블레임, 자책하고 비난해야 될 겁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내 전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토트넘의 실점 장면. 저희도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장면인데요. 조엘링턴이 공을 이제 후방 중에서 받았잖아요. 메디슨이 압박하러 딱 올라갑니다. 메디슨이 압박하는 장면인데 쉐의 기분도 얘기를 해요. 이때 메디슨은 경고를 한 장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박에 실패해서 뒷공간을 내줬을 때 손으로 잡던지 끌어내려서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 퇴장을 감수하고라도 이 골이 1대1 상황에 나왔던 결승골이기 때문에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디슨의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에서도 조엘링턴이 올라올 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또 전부가 하프라인을 두고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 높은 수비 라인을 보면 정말 매드니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기다,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갔다, 미친 거다. 머피가 스프린트 포지션에 있는데 땅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데 또 로메로는 공만 보고 있습니다. 패스가 어디로 오지? 서서 공만 보고 있어요. 공만 보고 있으면서 또 오프사이드 트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어정쩡한 위치에 로메로가 서 있는 거예요. 로메로가 뭐지?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뒤로 공이 뛰어 들어왔고 프린트를 머피가 하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로메로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십시오. 저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로메로거든요. 처음에 9야드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14야드, 20야드까지 점점 벌어집니다. 이 얘기가 뭐냐? 머피가 돌파에 들어가는데 로메로는 안 따라 내려가고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피가 뒤를 다 무너뜨린 이후 이삭에게 패스했고, 이삭이 너무나 쉽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앞서 보여드린 비슷한 장면에서 드라곤이 따라 내려가서 태클에서 끊었는데, 여기서는 로메로가 안 따라 내려가면서 그냥 식은 죽 먹기에 볼을 내준 것이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로메로가 볼 먹었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거 보세요. 수비에 교육이 없다. 대체 수비적으로 어떤 전술적인 준비를 했느냐를 탓할 수밖에 없는 팀 전체의 문제다. 로메로가 이렇게 플레이한 것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굴 감독이 전술적으로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전반전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후반전에도 보고 있다. 이건 뭔가 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프랭크 램파드는 토트넘의 공격의 문제를 설명했는데요. 램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토트넘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압니다. 많은 숫자를 두고 공격하죠. 그리고 항상 풀백인 페드로 포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에 관여를 하죠. 그런데 이날 토트넘은 어떤 이유로든지 공격의 실행, 마무리 의사 결정을 하는 면에 있어서의 문제로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장면은 비수마가 오른쪽에 포로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포로가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단이 됐어요. 하지만 차단된 공을 다시 받아서 클루셉스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려 해서 운전 조치국을 파고들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장에서 컵백을 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상대 거센 몸싸움에 밀리면서 슈팅을 못하고 공을 빠뜨리고 말았던 아쉬운 장면이에요. 결국에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9번으로 뛸 때 상대의 센터백을 이겨내지 못하는 몸싸움의 문제, 특히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힘 좋은 센터백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보여줬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다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마무리의 의사결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 장면은 크루소스키가 오른쪽에 존슨에게 공을 뿌려주면서 존슨이 시도한 크로스 패스가 운 좋게 켈리를 막고 굴절되면서 부정확할 수 있었던 크로스가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날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드 베레가 열심히 뛰어왔어요. 뛰어오는 건 잘했어. 근데 여기서 무릎으로 마무리를 하다가 당연히 부정확하게 공이 튕겨져 나가면서 골대 바로 받아서 놓친 거예요. 헤더를 했거나 좀 안정하게 공을 처리하는 슈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램파드는 이렇게 높이 날아오는 공이 머리 아래로 내려오는데 무릎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빗나갈 수밖에 없다. 아주 큰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역시 이런 슈팅 시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쉬웠다고 했는데요. 비수마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좀 먼 거리에서 수비에 압박이 없는 상태도 공을 몰고 들어가요.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의 블로킹이 막혔죠. 이 장면은 주변에 다른 많은 동료 공격수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의 블로킹이 좋았다는 걸 떠나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걸 떠나서 좋지 않은 마무리 결정이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캐슬이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 경기를 했지만